오늘은 제가 수업 끝나고 저희 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PPT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아마 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는 이제 PPT로 내용들을 설명할 건데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톡방에다가 PPT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드릴 이 내용은 어차피 PPT로 자료를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복습 때 보시면 됩니다. 자, 브랜드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상품 중에 한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이 상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밀가루 제품이죠. 근데 이 브랜드가, 곰표라는 브랜드가 현재는 밀가루로만이 아닌 굉장히 많은 브랜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이 마케팅이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브랜드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모든 홍보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나 규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만약에 홍보를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린다면 그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잘 된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가 상품을 팔 때 그 상품을 이 상품이 정말 좋아요 라고 우리가 홍보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품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상품을 쓰면서 이게 되게 상품이 되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짜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내가 그냥 떠드는 마케팅보다는 나중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바이럴 마케팅이란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라는 의미의 바이러스와 마케팅이 혼합된 용어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지식인,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마케팅 채널들이 있어요. 이런 채널들을 융합하고 활용해서 브랜드의 신뢰도를 상승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많은 업체들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진로의 두껍상해나 빙그레이 단지 세탁소처럼 오프라인 안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제품의 홍보를 넘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빙그레에서 진행했던 리브랜딩 마케팅인데요. 여기 이제 되게 잘생긴 왕자님이 나와 있죠. 이 왕자님을 자세히 보시면 왕관은 바나나 우유고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건 투게더 아이스크림이죠. 그리고 요 봉은 메로나로 되어 있네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빵또아 바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스타에서 한동안 이제 유행했었던 그런 마케팅의 방법이었는데 빙그레에서 순정 만화 같은 약간 B급 감성의 만화를 만들어서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연재를 합니다. 이 왕자가 이제 왕을 오르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좀 재밌는 어떤 만화 같은 형식으로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마케팅을 함으로써 빙그레는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이 왕자의 이름은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리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빙그레라는 업체는 이미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빙그레라는 업체를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생각을 별로 하질 않죠.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기호나 취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이런 기존의 제품이나 상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활동은 리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요즘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팝업 스토어일 거예요. 팝업 스토어 마케팅은 희소성 있는 컨텐츠를 통해 직접적인 참여를 하면서 브랜드에 좋은 인식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되죠. 팝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정 장소의 그 공간을 일정 기간 동안만 빌려요. 그러고 디자인을 해서 자기 업체의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팝업 스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임대료가 계속 나가지만 팝업 스토어는 그 기간만 임대료를 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기업에서의 장점이라 보면 되겠고, 소비자들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사실 원하거든요. 그럼 주기적으로 이런 새로운 컨텐츠를 경험하고 소비를 만족하며 충족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소비자에게도 인기가 많은 게 팝업 스토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팝업까지는 하기 좀 힘들 수 있으니 일단 간단하게 나가가 본다면 체험단 마케팅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을 건데요. 체험단 마케팅이 매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정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구매를 하기 위해 업체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에게 노출돼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된다면 실제 바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고민 없이 구매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공산품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샀을 때 그렇게 구매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마 저관여 속성 상품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바로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구매를 위해서 업체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에게 노출돼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브랜드의 인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내가 만약 냉장고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냉장고 그 업체 정보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사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상품이 보였을 때 그 상품이 괜찮아 보인다면 내 그 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고관여 속성의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평판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노출됨으로써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한 결과에 리뷰 컨텐츠가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네이버에서 검색한 경우도 많지만 인스타에서도 해시태그로 검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친구랑 건대에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건대 맛집을 지도에서 찾는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건대 파스타 집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파스타 집이 쫙 떠요. 물론 제가 파스타 집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 어디가 맛있다 이것까지는 말을 못해요. 자, 일단 광고가 일단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광고예요. 이거는 뭐냐면 업체에서 네이버 광고에 광고를 걸어서 앞에 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라고 붙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평점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객이 먼저 나는 이제 파스타 집이 어디가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보게 되는 이 화면에서 일단 리뷰가 많고 평점이 좋아 보이고 또 음식이 되게 맛있어 보이면 어떨까요? 여기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평판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노출을 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품 구매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평판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사게 되지가 않죠.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전자레인지를 사려고 보니까 전자레인지들을 아무거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전제품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리뷰들을 보게 되고 그 제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네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우연히 발견한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 보니까 어떤 제품을 파는데 뭔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냥 사세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이 제대로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먼저 그 제품을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마음에 들면은 그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걸어가다가 맛집을 봤는데 거기가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인테리어는 근사하지만 진짜 맛있을지 그런 게 궁금한 경우 바로 또 정보를 검색을 해보시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또 마케팅이 매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연하게 발견한 어떤 상품 정보가 있을 때 그 브랜드를 기억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때에도 체험단 마케팅이 매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돼요. 체험단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단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 체험단이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찍은 거를 올려두는 거를 체험단 마케팅이라고 하죠. 또는 뭐 인스타에다 올려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정보가 필요할 때 검색을 해보았을 때 그런 정보가 있다면 더 믿고 구매를 하게끔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 마케팅에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물론 내가 다 체험단을 쓸 수는 없으니까, 또는 체험단을 쓰더라도 즉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콘텐츠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요, 고객이 먼저 찾아오는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고객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카페나 밴드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또는 뭐 단톡방일 수도 있죠. 이 상품이 되게 좋더라 이런 내용들을 들어요. 그러면서 내 상품을 알게 되고 내 상품이 노출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광고를 보았다 라고 해서 그 광고를 무조건 사시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와 비슷한 상품들이 뭐가 있다면 그 상품을 이 상품이 더 좋은지 저 상품이 더 좋은지 비교를 해보게 돼요. 그때 비교를 하는 건 무엇을 보고 비교를 하느냐? 상품이면은 아마 상세 페이지랑 리뷰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콘텐츠나 소통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호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면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단계에서 홈페이지 와서 아마 구매까지 하겠죠. 근데 진짜 써보니까 좋은 거야. 그럼 어떡해요? 야, 이거 이번에 파운데이션 샀는데 너무 좋더라.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겠죠. 그러면서 본인도 상품이 좋으면 아마 쓰고 나서 다음에 또 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구매 추천까지 이루어지는 이 경로가 바로 고객이 찾아오는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파이가 커야 여기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많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방도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마 필요하시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발견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상품들,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에 띄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게도 될 수가 있겠죠. 자, 바이럴 마케팅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물론 업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면 사이트를 좀 만들어 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만약에 내가 외주를 맡겨서 만드실 거면 좀 근사하게 좀 만들어 두세요.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거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는 자주자주 수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왜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어떤 제품을 봤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검색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냥 블로그 리뷰 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사이트 자체가 없을 때 좀 가벼워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가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에 대한 브랜딩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이트만 만들면 안 되느냐?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바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어떤 홈페이지, 그 사이트 명으로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보이겠지만, 만약에 내가 파운데이션을 산다 라고 한다면 파운데이션이라고 사이트를 짓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뜨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상위에 노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채널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는 블로그나 카페, 요게 이제 뷰라는 메뉴로 묶여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상위 노출을 할 때 블로그나 카페 또는 지식인, 네이버 포스트 이런 것들에 글을 올린 것들이 상위 노출이 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검색만 노릴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더 많이 퍼뜨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제 SNS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SNS 도구를 이용해서 공유하거나 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약에 여자들 뭐 단톡방이라든지 나이대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톡방에다가 올리게 된다면 그 톡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퍼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만약에 컨텐츠가 있을 때 그런 컨텐츠를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업체라고 했을 때 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뉴스라고 했을 때는 인터넷 뉴스를 생각하시면 되고, 언론 홍보하는 그 기사가 사실은 한 8만원 정도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업체 자체의 신뢰성을 좀 높이고자 할 때는 언론 홍보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 곳들이요, 입시 학원들 있죠? 그런 데서는 인터뷰하는 것처럼 언론 홍보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은 퍼스널 브랜딩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뉴스의 언론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사에 대한 거는 이제 해시태그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놓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잘 활용하셔서 마케팅 하시면 아마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많이 보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를 누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가를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정보 제공자 중심과 정보 수용자 중심으로 나누었을 때 일단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과 같은 것들은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정보 수용자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쪽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생산 중심과 유통 중심 채널로 나누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은 생산과 유통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보 생산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같은 데다 컨텐츠를 올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통을 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블로그에 올린 거는 보면은 검색을 해서 사람들이 찾아서 보기도 하잖아요. 또는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톡방, 오픈 채팅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카톡으로도 나눌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정보 생산이나 유통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공식적인 채널과 이벤트 홍보 채널 그리고 상담 채널 등을 좀 마련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공식 채널이라고 했을 땐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 채널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모두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마케팅 툴들이 워낙에 다양하죠. 그리고 내 대상층이 주로 쓰는 SNS가 있을 거예요. 그 SNS에 알맞은 마음에 드는 채널들을 골라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채널을 만들 때 디자인은 약간 어떤 통일성을 좀 주시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훨씬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삼성전자나 LG 같은 경우도요. 그 업체의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색깔이라 해서 그 브랜드 자체의 색깔이 따로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파란색, 뭐 간단히 뭐 LG 같은 경우는 약간 검붉은 자주색 계열, 그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 색채라든지 그 느낌, 통일성을 주게 되면은 그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식 채널 디자인은 통일성을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벤트 홍보 채널이라고 했을 때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또는 인스타 등의 이벤트를 걸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 상담 채널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 등을 활용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공식 블로그에는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일일 한 3개 정도의 포스트를 쓰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하나씩 매일마다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일일 1개씩 포스팅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퍼뜨리는 채널이죠. 그래서 공식 블로그에서 발행한 콘텐츠를 일일 3개 정도 선별해서 릴리즈 발행을 해라 라고 적었는데요. 릴리즈 발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텀을 둬서 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케팅에는 어뷰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인스타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확인해 봤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인스타로 어떤 피드에 게시글을 올리려고 할 때 첫 번째 사진 올리는 건 잘 올라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게시글을 올릴 때 보면은 노출이 잘 안 되는 현상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원래는 이제 섀도우 밴이라고 해서 내가 올리더라도 실제 두 번째, 세 번째서부터 도달률 자체가 낮아지는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예 안 뜨게 되는 경우라서. 그래서 실제 내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인스타에다가 피드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좀 띄어서 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1시간 전, 뭐 3시간 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띄어서 발행을 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브랜드의 홍보나 컨텐츠 홍보는 페이스북에 페이지 이벤트를 진행해서 홍보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시겠죠. 제가 이거는 페이스북만 적었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채널들에서 다 이벤트를 진행해서 홍보하실 수가 있고, 특히 나이층에 따른 다르겠지만 페이스북보다는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쪽을 쓰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네, 컨텐츠 홍보를 진행하시는 거 하셔야 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고객과 실시간의 상담 창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고객이 친구 추가가 되어 있다면 각종 이벤트 안내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융합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제대로 된 브랜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 조금 머리 아프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업체를 브랜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첫 단계로 하셔야 되는 건 기획이에요. 일단은 대상층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테고, 내 고객층이 어떤 것들을 좋아할 것인지 이런 니즈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고객층이 좋아하는 채널을 파악할 수가 있으실 거고, 그 채널의 공식 채널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만약 다른 업체랑 제휴할 수 있으면 제휴를 하면서 검색에 이제 상위 노출이 되고 공유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확산이 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절차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기획 단계에서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만들었을 때는 되게 홍보하시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벤치마킹이 기본적으로가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와 그리고 타 브랜드 간의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만약 거기서 좀 더 우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사의 브랜드의 어떤 주력 상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분석을 하고, 우리 자사 브랜드의 상품을 쓰게 될 타깃을 분석을 하고 경쟁자를 분석하는 이 단계가 벤치마킹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벤치마킹 단계에서 대략적인 채널과 콘텐츠도 기획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사 브랜드의 타겟들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럼 나는 어느 컨셉으로 나가면 괜찮겠다 라는 방향을 설정을 하실 거고요. 중간에는 어떤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아마 아이디어를 대략적으로 짜게 되죠. 그러고 공식 채널을 제작을 할 때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자사의 마케팅 분야에 맞는 채널을 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작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아까 기획 단계에서 짠 아이디어대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나만 혼자서 떠드는 거는 사실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외부의 홍보 채널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내가 만약 어떤 업체를 차렸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거를 알려주셔야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공식 채널에서도 이벤트를 알리긴 하셔야겠지만 외부 홍보 채널이라고 한다면 뭐 제휴 업체라든지 체험단, 서포터즈, 기자단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그 음식점의 체험단들 오게끔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SNS에다가 홍보글을 적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는 내가 그냥 서비스를 제공해 주다 보니 손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리뷰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 이 업체가 되게 좋은 업체로 일단 보여지게 되겠죠. 실제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도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업체에서 그냥 팝업을 한다 이 정도로 찾아가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리뷰 쓴 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 단계에서는 나 혼자 운영을 하기보다는 외부의 홍보 채널을 잘 핸들링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마케팅 비용이 꽤 나갈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을 하고 나서의 결과를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문자는 얼마나 늘었고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을 했을 때 검색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왔는지 조회수는 얼마나 나왔는지 등의 결과를 분석해서 이 결과가 만약에 내가 처음 이제 마케팅한 게 성공했다면 뭐 그대로 이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좀 보완해 가지고 다음 마케팅을 만들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효과가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났다면 왜 성과가 안 났는지 분석을 해서 다음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이 마케팅의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바이럴 마케팅에는 공식 채널과 외부 홍보 채널이 있는데요. 공식 채널은 우리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부 홍보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 체험단이나 기자단, 서포터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홍보를 해주는 관리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체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공식 채널들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으면서 고객 응대나 바이럴 채널을 같이 운영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선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키워드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키워드란 콘텐츠를 기획하고 바이럴 채널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나 제품이 어떤 키워드에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키워드를 목표로 잡는다면 그 키워드가 사람들이 쳤을 때 내 브랜드나 제품이 앞쪽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자, 고객은 무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객이 원하고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써야 되는 키워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 글을 쓸 때는 먼저 고객을 분석을 합니다. 업체에서는 가상 고객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요. 되게 세밀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을 하는데 그런 것을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고객을 분석할 때 보통 어디까지 보냐면 그 고객의 이름이랑 나이, 그리고 어디 사는 지역이랑
라이프 스타일, 뭐에는 뭐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가상 고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했을 때 잘 설득력이 있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을 처음에 이제 구성하는 단계거든요. 어찌됐건 거기까지 하기 좀 어렵다더라도 일단 우리가 고객을 파악을 했을 때 설득력이 있어 보이게 해주시면 실제 우리 마케팅은 성공한 마케팅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테마 키워드, 이슈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성 의류라고 한다면 대표 키워드고요. 그걸 조금 더 쪼갠 게 아마 스커트, 미니스커트, 하체를 가려줄 A라인 스커트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많이 나갔죠? 자, 이쪽이 대표 키워드고 이쪽이 세부 키워드예요. 대표 키워드는 대상 범위가 넓고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검색 상위 노출이 어려운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라면 세부 키워드는 대상 범위가 좁고 조회수가 적은 거예요.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검색의 상위 노출이 쉬운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걸 치게 될까요? 핸드폰 이렇게 치실까요? 쳐볼까요? 파워링크가 나오고 네이버 쇼핑이 나오고 합니다만 특별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가 안 좋다 라고 할 때도 보통 이제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허리 디스크 이런 식으로 그냥 쳐서 보는데 마땅히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찾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을 찾게 된다든지 자세를 찾게 된다든지 이렇게 세부 키워드로 점점 가게 되거든요. 아까 핸드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있어요. 갤럭시 S23 울트라라고 만약에 썼을 때 이 모델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일단 여기서 더 아마 적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가격이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할인받는 방법이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고객은 이 뒤에다가 이렇게 더 붙여서 키워드를 만들어서 쓰게 돼요. 이런 게 세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쳤을 때 제가 그냥 이만큼만 쳤을 때랑 핸드폰이라고만 쳤을 때랑 여기 뜨는 이 창이 아마 조금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마 갤럭시 23이라고 쳤을 땐 홈페이지가 나오고 파워링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트 같은 게 나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적었을 때는 일단은 바로 이렇게 뷰라는 공간이 나와서 바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고객은 어쨌든 대표 키워드로 검색을 하더라도 점점점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세부 키워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표 키워드로 우리가 상위에 노출을 시키려고 한다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상위의 노출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세부 키워드로 노출해 놓게 되면 그만큼 그 조회수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부 키워드는 이미 이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고객들이 찾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구매가 가까워지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부 키워드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쓰거나 다른 이제 SNS에 홍보를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테마 키워드랑 이슈 키워드라는 게 더 있어요. 테마 키워드에는 시즌에 대한 시즌 키워드와 기념일 키워드가 있고요. 이슈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이 입은 자켓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무렵에 이제 사용되는 이슈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자사의 브랜드나 자사의 제품 또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다면 키워드를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걸 모두 텍스트로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단 단어를 생각할 때는 마케터의 입장이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보는 게 간단하게 기초자료 검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 화장품을 판다 라고 한다면 대표 키워드는 화장품이 될 텐데요.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성능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다면 그 세부 항목으로는 성별이나 아니면 연령층 이런 것들을 또 따져가지고 만드시는 게 확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먼저 파악을 해서 활용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키워드를 추출하실 때 첫 번째로는 네이버 데이터랩, 그리고 자동 완성어, 연관 검색어,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네이버 데이터랩, 네이버 트렌드를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인터넷으로 가서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를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칠만한 키워드를 한번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냥 코딩, 초등학생 코딩 교육 이렇게 쳐볼게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파워링크가 나오고 뷰가 나오기는 해요. 그 다음 지식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이제 웹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티스토리나 블로그에 적은 글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 비즈 사이트, 그 다음 동영상 이런 게 보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적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다르게 보입니다. 코딩 교육을 치면 파워링크가 보이고, 그 다음 비즈 사이트가 보이고, 그 다음 어학 교육 인플루언서 콘텐츠라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블로그 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뷰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 지식인이 보이고 뉴스가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적었을 때 보통 이제 뷰에 있는 내용이 앞쪽에 뜨는 게 있고 아예 뷰가 뜨지 않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 중에서 내가 만약에 뷰가 아예 뜨지 않거나 한참 뒤에 뜬다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로는 블로그에 쓰시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선정을 할 때 일단은 먼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서 키워드 선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자, 한번 간단하게 조회를 해보신 분은요, 네이버 트렌드로 가볼게요. 네이버 트렌드는요, 통합 검색에서 검색한 검색어와 횟수를 기간별, 연령별, 성별로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고 여기에서는 간단한 트렌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랩이라는 공간에서 검색어 트렌드란 일반적으로 어떤 검색어가 언제 많이 검색이 됐는지 그런 거를 파악할 때 활용하는 트렌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 코딩 교육이라고 쳤다고 한다면 일단은 트렌드를 보기 위한 거니까 1년을 기간으로 잡을게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코딩 교육이란 단어는 언제 많이 사람들이 찾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딩 교육은 8월 말쯤에 좀 많이 찾았네요. 그죠? 좀 특이한 결과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주제를 바꿔서 확인하기가 좀 쉬운 캠핑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기준해서 검색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캠핑의 경우는 봄철에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높은 게 가을철에 조금 더 높네요.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들을 보고 언제쯤이 성수기인지 언제쯤이 성수기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블로그나 지식인이나 카페 이런 걸로 홍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캠유라고 적혔어요. 어쩐지 조금 이상하다. 일단 캠핑 캠핑은 찾아보면은 이렇게 정보가 뜨네요. 지금 3월, 5월 부분 그리고 9월 말 정도가 성수기다 라고 보여지고 이 캠핑 제품을 만약에 내가 카페나 아니면은 블로그로 홍보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성수기 한 1, 2개월 전인 한 3월 달부터 홍보를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먹혀드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결과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캠핑이 이제 5월 달에 지금 높은 수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은 성수기 무렵 때 홍보를 하시는 게 좀 더 홍보하실 때 잘 먹혀드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검색어 트렌드에서는 내가 어떤 검색어를 칠 때 그 검색어가 어느 시점에 성수기인지 이런 거를 파악할 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쇼핑 인사이트라는 거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생활 건강에 있는 자동차 용품을 팔려고 해요. 근데 어떤 것들이 지금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매할 기간을 대략적으로 설정하고 조회를 해보면 그 기간 동안에 자동차 용품을 클릭한 추이와 그 자동차 용품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인기 검색어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 용품을 팔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500개의 단어는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코일 매트, 차량용 목쿠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상품들 중에서 상품을 선정을 해서 소싱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결정한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품에 해당하는 키워드 이름으로 써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이 쇼핑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역 통계나 댓글 통계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쇼핑 인사이트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업체, 어떤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라면 이 검색어 트렌드 이 두 가지를 좀 확인하시면은 일단 대략적인 검색어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쇼핑 인사이트에서는 좋은 어떤 키워드 같은 걸 얻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일단 네이버 데이터랩 확인하기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2시 50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는 자동 완성어랑 연관 검색어 그리고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 완성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다시 네이버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광진구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은 뭐 광진구청, 광진구 맛집, 아파트 이렇게 적혀지는 이 부분들은 자동 완성어라고 해요. 이 자동 완성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친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다 보면은 광진구 맛집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이제 자동 완성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관 검색어는 뭐냐면 사람들은 검색을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쳤을 때 마땅히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없었다라면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또 쳐서 검색을 하곤 하죠. 그런 게 연관 검색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옆에 보니까 연관 검색어 이렇게 보이죠? 요런 게 이제 연관 검색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자 하는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어느 뭐 맛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포스팅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연관 검색어에 있는 단어들이 만약에 내 포스팅 내용과 같다면 이런 단어들을 가져다가 제목에다가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았고요. 한번 간단하게 뭔가 쳐서 한번 연관 검색어 뜨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특별히 질문사항 없으셨죠? 그럼 세 번째, 네이버 키워드 도구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는 네이버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확인할 때 들어가는 메뉴입니다. 자, 일단 검색어는 네이버 광고라고 쳐주세요. 그리고 이 검색 광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할 거니까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눌러주시고요. 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셔서 새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은 신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아마 회원가입을 하라고 뜰 거예요. 거기서는 사업자 회원이 아닌 개인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회원가입 절차가 조금 있고 만약 가입이 다 완료되면 저처럼 이렇게 검색 광고에 대시보드 창으로 넘어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신규 아이디로 가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 지금이요? 네네. 이게 또 네이버 아이디로 해요. 자, 일단 키워드 도구 들어갈게요. 자,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에서는 우리가 연관 검색어와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얼마만큼의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연관 키워드를 뽑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최대 5개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키워드 적는 데 클릭하고 한번 적어 볼게요. 내가 적고 싶은 네네.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들이 내 서비스를 확인할 때 들어올 만한 키워드들을 적으시면 돼요. 하나 적어도 되고 뭐 5개 다 적어도 되고 그건 일단 상관없고요. 적고 나서 조회하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요거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줄 거예요. 보니까 뭐 광진구 컴퓨터학원이라고 쳤더니 각각의 이런 지역 컴퓨터학원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검색수랑 월평균 클릭수 이런 것들이 보이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쳤다. 그러면은 또 그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 외에도 연관 키워드들이 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초등 코딩 교육을 적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뜨네요. 자, 초등 코딩 교육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월간 검색 수를 보면 PC가 110건, 모바일이 220건, 총 330건 정도 검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이 월간 검색 수는 최근 한 달간의 네이버에서 검색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 평균 클릭 수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 평균 검색 수는 최근 한 달간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영역에 노출된 광고가 받은 평균 클릭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네이버에다 초등 코딩 교육이라고 쳤다라고 했을 때요. 요 앞에 이제 파워링크 광고가 뜨고 또는 뭐 비즈머니, 비즈 플러스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파워링크 베타 광고가 뜨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눌러서 들어간 그 수를 따지는 게 지금 여기서는 요 월평균 클릭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월평균 클릭률은 그걸 이제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광고를 클릭한 게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월간 검색 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월평균 클릭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우리가 실제 이런 거는 포스팅을 할 때 키워드로 써도 괜찮겠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 코딩 교육이 있고 초등 코딩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친 거는 아마 초등 코딩을 더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초등 코딩이 260, 모바일에 650 정도니까 대략 한 900건 정도 찾았죠. 한 달에 찾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초등 코딩을 친 사람이 월평균 클릭은 생각보다 좀 덜했죠. 그래서 클릭률을 따지면 얘보다 클릭률이 낮아요. 비율이. 그러면은 실제로 이 초등 코딩 같은 경우 월평균 클릭이 좀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단어로 검색했을 때 광고를 누르는 수가 좀 적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 코딩 교육이라고 치기도 했네요. 보통 이 월평균 클릭률은 1% 정도, 1% 이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 높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이나 PC 쪽이 1% 이상 정도 된다면 괜찮은 부분인데 요런 게 또 있죠. 코딩 테스트 인강이라는 요 연관 키워드 같은 경우 월간 검색 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10 꺽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10건 미만을 뜻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월평균 클릭률은 높지만 실제로 이렇게 쳤을 때 들어오는 그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찍는 것보다는 뭐 초등 코딩 교육이라든지 뭐 어린이 코딩 교육과 같은 이런 키워드를 선정해서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내가 키워드 한 개를 선택을 했었더라도 일단 이렇게 쳐보면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주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내가 원하는 양질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당 연관 키워드를 클릭해보면요. 이렇게 월별 검색수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월별 검색수 추이를 보니까 이 초등 코딩 교육이라고 적어봤더니 10월, 11월, 12월 즉 12월에서 1월 때에 좀 많이 올라가요. 그쵸? 그리고 2월엔 좀 내려갔다가 2월, 3월 이 무렵에 올라갑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을 뜻하냐면 학부모님들이 겨울방학 때 우리 초등학생 코딩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들 겨울방학 시작하는 12월에서 1월 무렵에 검색을 많이 해서 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렵부터 슬슬 올라가고 있죠. 좀 빠르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겨울방학 되기 전부터 검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1월에서 12월 그래프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쵸? 그렇다면 만약에 학원 입장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 초등 코딩 교육이라는 단어로 홍보를 하려고 그런다면 10월이나 한 11월부터는 꼭 하셔야 제대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확인이 돼요. 2월 달에는 아무래도 봄방학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졌다가 2월에서 3월 있는 무렵에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그래프네요. 그래서 대략적인 트렌드를 이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관심이 남자 쪽이 많은지 여자 쪽이 많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찾겠죠. 그래서 여성 쪽이 많고 PC랑 모바일 비중으로 따지면 모바일이 좀 더 많이 찾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들을 둘 나이대들이 많이 찾을 거니까 40대 무렵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네요. 이런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한 트렌드 또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초등 코딩 교육하고 생각보다 이게 그래프가 그렇게 검색이 많진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많이 치는 키워드가 아니긴 해서 그래요. 초등 코딩 요것도 넣을게요. 초등학생 코딩 요것도 어느 정도 그래프가 있으니까 가져와 보죠. 어린이 코딩 요거는 생각보다 찾기는 찾는데 광고를 클릭한 건 좀 적어요. 일단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뽑았는데요. 그럼 여기 이렇게 선택한 키워드가 보이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이 키워드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러고 조회하면 이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또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키워드가 좀 더 정교해지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10건은 너무 하니까 한 100건 이상만 보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그때는 여기서 필터를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간 검색수 만약 모바일 기준에서 100건 초과한 데이터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조건에 맞는 필터들만 뽑아서 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관심이 가는 괜찮다 요거 보니까 검색수도 많이 나오면서 클릭률도 일단 거의 1% 가까이 또는 1% 이상으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런 키워드를 뽑아서 마찬가지로 또 키워드를 넣어 보시면요, 또 그에 더 관련된 더 정확한 키워드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한 2-3번 정도 거쳐서 뽑게 되면은 굉장히 내 마음에 드는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조회하는 거 한번 살짝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좀 받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한번 이렇게 키워드를 조회하는 거를 보고, 아직 36분이니까 좀 시간이 좀 충분하죠. 저희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올려놓을게요. 여기 물음표 보이시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뜻을 볼 수 있는데, 최근 한 달간의 키워드에 대한 경쟁 정도를 뜻해요. 이 경쟁 정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로 만약에 초등 코딩 교육이라고 치면 여기 이제 광고한 업체들이 보이죠.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3등이고 4등이고 5등이고 6등이고 이렇게 해서 7등, 8등, 9등, 10등까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보기 누르면은 더 많은 업체들이 더 보이게 되는데요. 이 업체들이 서로 간에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 경쟁을 하겠죠. 그 경쟁 정도를 말하는 거지 고객이 많이 찾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할 때 치열할 거냐? 아니다. 그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게 경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 광고가요, 파워링크 광고가 보통 이제 키워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실제 제가 쳤을 때 코딩 교육이라고 쳐보면 앞쪽에 파워링크가 10개가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 11등서부터는 어디서 보이냐면, 이 뒤에 보면은 더보기를 눌러서 살펴보거나, 아니면 비즈 사이트라는 목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그래서
10등까지는 보이는데 11등서부터는 사실은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경쟁 정도를 따지는 게 이 경쟁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수의 광고주가 추가한 광고일수록 경쟁 정도는 높을 수 있다. 즉 입찰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싸우는 정도가 심할 거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키워드 선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거 또 질문 주세요. 데이터를 일단 얻으셨다면 여기 다운로드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일이 내가 다 적어 놓을 필요가 없이 이 연관 키워드를 파일로 보관을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가 있어서 조금 편해요. 아, 또 여러 번 눌렀네. 잠시만요. 자,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받았을 때 제한된 보기로 걸린 경우인데, 편집 사용을 누르면 이렇게 엑셀로 데이터들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엑셀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데이터를 필터를 뽑아가지고 검색 수가 많은 순위라든지 월평균 클릭이 많은 순위라든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예 상관없는 것들은 날려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내가 관련된 것들만 뽑았을 때, 내가 만약에 월간 PC 말고 모바일로 검색한 게 높은 순서부터 보겠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필터를 걸어 가지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얘가 엑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스트 필터로 걸려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숫자가 보면 다 왼쪽 정렬이 되어 있죠. 엑셀은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숫자로 인식하지 않고 문자로 인식을 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검색 수를 보려면 숫자로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1을 아무데나 적어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범위를 잡고, 내가 적용할 범위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네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곱하기 연산을 해주시면 이 값에 1이 곱해집니다. 어차피 뭐 2 곱하기 1은 2이고, 그죠? 5.2 곱하기 1은 5.2겠죠. 그래서 숫자로 만들어 가지고 조회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숫자 필터로 뭐 오름차순 정렬을 해본다든지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는 등의 필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엑셀을 좀 아시는 분은 여기까지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아예 필요 없는 건 제거하고 그 다음 필터 걸어서 조회하면 연관 키워드를 좀 더 활용하시기가 좋겠죠. 그래서 엑셀 좀 아시면 좀 더 편합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블로그는 우리가 인터넷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를 블로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검색을 했듯이 아까 요걸로 검색을 해서 봤는데, 우리가 늦가을 코디든 어떤 검색어를 쳤을 때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거는 파워링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이거는 실제 클릭당 광고예요. 물론 키워드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이 늦가을 코디로 제일 높게 책정한 사람이 뭐 500원이다 또는 뭐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0원이라고 볼까요?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990원, 뭐 이 사람은 980원, 950원 이런 식으로 내가 클릭당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게 앞쪽으로 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클릭당 과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번 클릭을 하면 그 1000원인가 얼마인가 그 키워드에 관련된 가격이
우리 월렛에서 돈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파워링크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광고죠. 그리고 여기 넘겨서 보니까 뷰라는 게 나와요. 이 뷰는 블로그랑 카페, 포스트의 내용이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 적은 이 자료는요,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상위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료예요. 그죠? 그리고 눌러서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보게끔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검색을 할 때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이제 블로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블로그란 무엇인가를 따져보자면 나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나 칼럼, 기사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일종 그 1인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기록물이나 일기장 같은 걸 남기는 용도로도 쓰고, 어떤 정보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는 게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요,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나의 정보를 나누는 소통 도구인데요. 어떤 때는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아니면 기업용이라고 한다면 그 기관의 소식이나 홍보,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게 블로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블로그가 여러 개예요. 일단 학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올리고 있냐면, 학원에 어떤 그 프로그램이 열렸을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올리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고, 학원에서 예를 들어 코로나 때는 이제 방역을 잘 한다라는 걸 좀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홍보 광고 도구가 되는 게 블로그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내 어떤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글쓰기 할 수 있는 도구가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좋은 점은요, 모바일로도 쉽게 공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PC로 블로그를 적은 거는 모바일 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예를 들어 카톡이나 다른 SNS로 공유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를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페이지에는 아까랑 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블로그도 만들고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냥 블로그를 만들지 뭐가 아니라 어떤 분은 내 일상을 그냥 소개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요. 이 중에는 어떤 분은 체험단이 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체험단도 종류가 다양한 거 아세요? 그렇다면 나는 예를 들어 주방용품을 체험단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주로 그 블로그의 내용에는 주방용품 리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또는 나는 맛집을 체험단을 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맛집 리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체험단을 선정하시는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그런 사이트, 블로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는 그냥 만든다 보다는 어느 정도의 목적을 좀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라고 한다면요, 이제 슬슬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 키워드도 찾아봤듯이 내가 블로그를 어떤 목적으로 좀 만들면 좋겠구나 한번 그거를 좀 생각해 오시는 거를 숙제로 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블로그를 운영할 때 최종적으로 달성할 결과를 생각을 해야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체험단 선정을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내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라는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생각하시고요. 블로그를 누가 보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블로그의 그 주제, 소재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블로그의 이름, 제목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절차까지가 블로그 구성에서 필요한 절차들이에요.
이 단계들은 조만간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면서 차근차근 들어갈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에 대한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지금부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키워드를 좀 더 살펴보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일단 첫 시간에는 키워드를 오늘 살짝 살펴보았지만 상위의 핵심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오늘은 네이버 광고에 있는 키워드 도구를 썼지만 그 도구 말고도 다른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좀 더 뽑아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첫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둘째 시간에는 블로그를 기본적인 틀 정도만 가볍게 만드는 그런 절차까지를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 딱히 궁금한 게 없으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한번 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